평소 한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일본 도쿄대학교 사토 교수, 한국의 서울대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쿄대 재학생이던 여학생이 통역으로 교수와 동행하게 되었고, 여학생을 가만히 한국인들이 지켜보자 학생은 불안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4학년 시미즈 아카네입니다. 평소 취미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즐기며 SNS에 여행 콘텐츠를 올리곤 했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학과 사무실에서 긴급히 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도 됐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미야모토 조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토 히로시 교수님께서 저를 찾으신다는 말에 긴장됐어요. 사토 교수님은 저희 학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으로 최근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과 상호 영향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 책은 일본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관을 다루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그 책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별 독자성이 없다고 배웠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끼어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 보니 서류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적힌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주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사 심포지엄에 초청받았는데 통역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통역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제안에 순간 놀라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물론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학부 시절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고 몇 편의 한국 드라마로 회화 실력을 키웠다고 자부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사토 교수님의 조교로 일하면서 국제 학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니 미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친구 유리코와 만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리코는 제 SNS 채널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죠. 캠퍼스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토 교수님 책에서 한국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 점이 걸린다고 했지만 저는 그건 학문적 관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은 대부분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아니면 정치적 갈등에 관한 뉴스였으니까요. 그래도 직접 가보면 분명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문득 제 최신 스마트폰과 짐벌을 꺼내 점검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행사 참석을 넘어 저에게는 콘텐츠 제작에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학술 심포지엄이라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모습을 담아 일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그다지 기대는 없었어요. 사토 교수님의 책과 일본 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은 그저 발전도상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가보면 또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시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도쿄 나리타 공항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고 곳곳에 설치된 문화체험 공간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공항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사토 교수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분도 예상과 다른 모습에 약간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공항의 다양한 시설들을 촬영했어요. 이런 첫인상은 기록해 두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파견한 박사과정 학생 김준호가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준호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의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어서 놀랐어요. 공항을 나서는 길에 넓은 유리창으로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리무진 버스에 탑승하자 준호 씨가 서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경관, 복잡하면서도 정돈된 도로망,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들이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냈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한강을 지나는 순간의 전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방창문을 열고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도쿄의 신주쿠나 시부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씨의 추천으로 찾은 그곳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자 다양한 반찬이 놓인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어요. 한국 식사의 특징은 기본 반찬이 다양하게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요리를 하나하나 촬영하며 그 다양성에 감탄했어요. 김치부터 시작해 나물, 생선조림, 그리고 메인 요리로 나온 갈비찜까지 모든 음식이 깊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사토 교수님도 평소와 달리 음식에 감탄의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정리하며 SNS에 짧은 스토리를 올렸어요. 한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서울 야경은 환상적이었고 한국의 한식은 미친 수준이었다. 이런 문구와 함께요. 놀랍게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본 친구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시지로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어?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아침 일찍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봄을 알리는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었어요.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에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도쿄대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죠. 회의장은 이미 많은 학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사토 교수님은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긴장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통역 준비를 위해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사토 교수님의 발표는 동아시아 문명 발전에서 일본과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역할을 부차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내용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제 역할은 통역이었기에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성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고 서울대 박 교수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국 고유 문화의 형성과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기여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어요. 발표 내용은 사토 교수님의 책과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발전 등을 강조하며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주장하셨죠. 통역을 하면서도 저는 휴대폰으로 박 교수님이 보여주신 역사적 문서와 유물 사진들을 촬영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본 적 없는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15, 16세기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 천문관측 기구 등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일본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두 번째 세션에서 사토 교수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통역하려 노력했지만 교수님이 한국의 역할을 미미하게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내심 긴장되었어요. 한국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예상대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사토 교수님의 책에서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독자적 발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방금 보여준 증거 자료들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사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동아시아 전체 문명 발전의 맥락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통역하면서도 긴장감이 전해졌어요. 회의장 전체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양측의 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듣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일본에서 배웠던 한국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준호 씨가 물병을 건네주며 다가왔어요. 통역이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었고 저는 솔직히 한국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역사는 종종 이웃 국가들의 시각으로 왜곡되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들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오후 세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박 교수님이 보여주신 역사적 증거 자료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동아시아 역사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던 걸까요? 심포지엄 둘째 날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토 교수님은 오늘 더 심도 있는 발표를 준비하고 계셨고 저는 어제보다 더 복잡한 통역을 해야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사토 교수님은 어제 토론이 마음에 걸리시는지 내내 자료를 검토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토 교수님은 발표 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블루스크린이 뜬 노트북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 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당황하시며 백업 외장하드를 가방에서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시 USB조차 보이지 않았고 외장하드도 보이지 않았어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곧 발표인데 자료가 없다니요. 교수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분은 평소 꼼꼼하신 분이라 이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호텔로 돌아가 찾아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준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도움으로 택시를 잡아 호텔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사토 교수님은 택시 안에서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평소의 침착함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표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동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제의 열띤 토론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였어요. 어쩌면 누군가 고의로 노트북을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외장하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및 책상 서랍,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사토 교수님은 더욱 초조해지셨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에 교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에 탔던 택시 기사가 외장하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지금 회의장으로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외장하드 겉면에서 사토 교수님이 기록해둔 메모를 보고 저희 연락처를 수소문했다더군요. 분명 일본어로 적힌 메모인데 그걸 번역까지 해서 귀찮게 찾아준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접수대에 한 택시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분명 사토 교수님의 외장하드였어요. 중년의 그 기사님은 수수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발견했고 꼭 필요한 물건일 것 같아 바로 가져왔다고 했어요. 사토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외장하드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택시 기사는 감사 인사를 듣고 어색한 표정으로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수님이 주시려던 사례비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토 교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성급한 판단에 부끄러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인들이 고의로 방해했을 거라고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였고 택시기사의 정직함이 위기를 해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발표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사토 교수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한 어조로 발표하셨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한국 학자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는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정확하게 통역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제보다 토론이 훨씬 건설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점심시간에 제가 촬영한 택시기사님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표정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택시기사가 낯선 외국인의 물건을 찾아 직접 전달하는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와는 매우 달랐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사토 교수님과 간단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일로 많은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그분은 평소 딱딱한 표정과 달리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이 뜻밖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심포지엄 셋째 날은 오전 세션만 있어서 오후에는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의 집에 방문해 한국 가정식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기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사토 교수님께도 같은 초대가 있었지만 교수님은 피로를 이유로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저는 호기심에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한국 가정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이것은 관광객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오후에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인사동이라는 전통 문화 거리에서 한국 공예품과 전통 물건들을 구경했어요. 다양한 차들과 한복, 전통 악기 등을 보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이런 전통 문화거리가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준호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북부에 위치한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갈하게 정돈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거실 한편에 자리한 작은 책장에는 역사서들이 가득했어요. 준호 씨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준호 씨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약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초면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갓 지은 밥,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그 정성과 다양성에 감동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한식과는 또 다른 가정식만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 씨의 할아버지가 방문하셨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신사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인 제가 불편하실까 걱정했지만 그런 염려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할아버지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서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릴 적 서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지금의 현대적인 대도시로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감동하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런 생생한 역사적 증언은 교과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준호 씨가 할아버지께 오래된 앨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작은 트렁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학생이던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국전쟁 직후의 서울 모습 등을 보여주셨어요. 흑백 사진 속 서울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대적인 도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굶주린 표정의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담긴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일본인으로서 묘한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도 증오나 원망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담담히 전달하셨을 뿐입니다. 그 모습에 더욱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정중히 부탁드려 이 대화를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할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준호 씨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할아버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어요. 그분의 손에서 삶의 무게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과서가 아닌 실제 한국인의 목소리로 역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 가족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단순한 가정 방문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짧은 세미나를 마치고 사토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들과 약속이 있다며 저에게 오늘도 편하게 하루를 보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준호 씨를 만났고 준호 씨는 저를 데리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으로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기쁘게 수락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은 규모와 전시 내용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들이 놀라웠어요. 특히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전시관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와 세계 최초의 간구량 측정기 측우기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문화유산들은 일본에서 배운 한국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 창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였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자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해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매우 뛰어났어요. 이런 내용은 일본 교육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전문가처럼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역사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지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박물관에서 나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과 아름다운 정원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다가 복원된 건물들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궁궐 건물들이 일제시대에 파괴되었다가 최근에야 복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 씨는 일제강점기 동안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세워져 궁의 기운을 끊으려 했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준호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원망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저는 경복궁 내 일제강점기 관련 전시를 휴대폰으로 찍었고 준호 씨의 설명을 녹음했어요. 이렇게 생생한 역사적 증언은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여행 영상이 아닌 역사적 진실을 담은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마지막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고궁 위로 불개물 든 하늘이 장관이었어요. 이런 풍경은 도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궁을 나오면서 준호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녁 식사로 준호 씨가 추천한 전통 찻집에서 한국 전통차와 다과를 즐겼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 씨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그의 진지한 태도와 깊은 생각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늘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단순한 여행 추억을 넘어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느껴졌어요. 일기에 오늘 나는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토 교수님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보였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교수님께도 영향을 미친 듯 했습니다.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교수님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사토 교수님은 예전보다 조금 더 열린 태도로 한국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전히 자신의 주요 논점을 고수하셨지만 톤과 접근 방식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문화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는 통역사로서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전문 용어와 미묘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역사인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단순한 통역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에 호응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발언에 많은 학자들이 호응했습니다. 심지어 사토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온 한국에서 제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작은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심포지엄 이후 환송 만찬이 열렸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정확한 통역과 열린 태도가 오늘 토론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 역사를 더 공부하고 싶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만찬장에서 한국, 일본, 중국 학자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학문적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가 간 갈등이 심한 정치 세계와 달리 학문의 세계에서는 진실을 향한 공통의 열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준호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역사 연구를 위한 중요 사이트와 자료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또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주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싶은 옵션이 되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간 밤을 새워가며 영상 편집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8분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영상에는 첨단 기술의 서울 모습, 역사적 문서와 유물, 준호 할아버지의 증언,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인터뷰 부분은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주신 역사의 아픔과 극복의 과정은 어떤 교과서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완성된 영상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배운 역사는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은 항상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충격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와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을까? 용기를 내어 이 8분 분량의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친구들과 팔로워들만 볼 것이라 생각했어요. 평소 여행 콘텐츠는 몇백 명 정도가 시청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첫날에만 10,000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유튜버가 제 영상을 공유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충격과 각성의 반응이 넘쳐났어요. 학교에서 이런 내용은 배운 적이 없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역사 교육의 편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의문과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곧 일본 주요 언론의 주목마저 받았고 NHK 뉴스에도 길진 않았지만 짧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제 영상을 본 학생들이 역사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토론회를 자발적으로 조직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일본의 역사 교육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요즘 제 또래 친구들과 나이가 지긋하신 일본 어르신들과의 생각의 간극이 매우 심화된 상태예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모두 한국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을 아래라 보고 의도적으로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 어른분들이 꽤나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는 젊은이들이 꾸려가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몰라도 먼 훗날 제가 30대, 40대, 50대 어른이 되면 우리 일본이 한국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통역으로 따라갔던 한국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저명한 사회학 교수가 한국은 전 세계 204개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상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고 시도하려 해도 국민성 때문에 모두가 손사래를 치지만 오직 단 하나의 국가, 한국만이 이런 시스템을 해낼 수 있었고 그들은 따뜻한 집안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음에 경탄까지 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어떤 것들에 놀라워했던 것인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최근에는 물류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연구에 관심이 많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물류 네트워크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죠. 제 연구는 주로 유럽, 특히 영국의 물류 시스템이 가진 효율성과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영국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로 물류 시스템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 왔어요. 이를 통해 정밀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래 제 연구 주제는 다른 지역의 물류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럽은 물론이고 북미나 호주 같은 선진국 지역의 사례를 다룬 적이 많았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사회적 인프라가 유럽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유럽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최근 국제학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가 보고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국, 작은 나라인데 거리가 짧고 물량이 적어서 효율적이라고 착각하는 거겠지? 넓은 대륙으로 이루어진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될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 보고서를 의심했답니다. 그동안 접해왔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 경험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화했어요. 저는 아시아가 문화적으로도 유럽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서에 나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과장되었거나 혹은 특정한 성공 사례만 부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보고서가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저에게 학자로서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어차피 지금 아시아 쪽을 연구 중이니까 한번 직접 가보자.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면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한국행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한국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들이 자랑하는 혁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영국의 물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 반증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성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보다는 즉흥적인 사고를 잘하잖아. 물류란 게 정말 복잡한 건데 이런 국민성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만들겠어? 저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방문해 그 선입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 논문은 이미 제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시아 물류 시스템의 한계와 그 문화적 요인이라고요. 제 연구가 발표되면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과장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저의 관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현장 연구를 위한 한국 방문을 결정하고 한국어를 중급 이상으로 하는 연구원도 확보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연구는 내 경력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밝혀내면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론이 더욱 강력한 근거를 얻게 되겠지.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들의 한계를 증명할 기회를 기대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최근에 많은 발전을 했다는 뉴스를 가끔 보고 들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할 일들이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제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는 제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기존의 이론들과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통찰하는 저의 연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 저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약간 놀라고 말았답니다. 공항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짐을 찾을 때에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었거든요. 입국장에서부터 설계된 체계적인 동선과 곳곳에 배치된 상세한 안내 표지판은 최적의 이동 편의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최근에 지은 공항인 모양이군. 그러니 좋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물류 전체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증거는 아니야. 라고요.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짐을 싣는 벨트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속한 움직임과 완벽하게 자동화된 수화물 분류 시스템이 흥미로웠어요. 이런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은 유럽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또 짐 찾는 구역 근처에는 대형 화면이 있어 각 항공편의 짐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 점도 꽤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를 단지 공항 수준의 일시적인 편리함으로 치부하며 본격적인 생활에서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도 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이국적이면서도 매우 정돈된 느낌을 주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매우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빌딩들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들이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또 교통 시스템은 제 예상보다 훨씬 원활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겉만 봐서는 모르듯이 도시도 마찬가지지. 겉으로는 이렇게 정리되어 보이지만 내부 시스템은 분명 허술할 거야 라고요. 숙소로 향하는 사이 이미 해가 저무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온 한국인 제자가 안내하는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간단히 저녁만 먹으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웬걸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신기한 게 제 눈을 사로잡더군요. 제 눈에 들어온 건 키오스크였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정말 고급 식당이 아니고는 이렇게 키오스크가 갖춰진 곳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유심히 살펴보았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방식 자체가 저에게는 낯설기도 했지만 메뉴가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며 약간 놀랐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히 주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테이블 사이로 돌아다니는 로봇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TV 뉴스에서 로봇이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본 기억밖에 없었는데 로봇이 실제로 현실적인 공간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을 보니 20에서 30년 후에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묘한 느낌도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했죠. 이건 흥미롭긴 하군. 하지만 아직 보여주기식 기술에 지나지 않는 거겠지 하고요.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이 꽤나 정교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일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눈에 띄는 것이 제법 많더군요.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전기차도 월등히 많았고 한국의 신호체계를 전혀 모르는 저에게도 신호체계가 너무나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스팔트 도로의 상태가 너무나 깨끗하더군요. 영국의 경우 런던 같은 대도시에도 도로가 낡고 지저분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한 뒤에는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3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쇼핑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간단했어요.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가 얼마나 느리고 불편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쇼핑몰 앱을 열었어요. 관심 있는 몇 가지 상품을 고르고 각각의 배송 옵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배송 옵션을 보던 저는 이내 실소를 금치 못했죠. 당일 배송이라는 옵션을 보았기 때문이죠. 즉 주문 당일에 배송을 시작해서 다음 날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기 위하여 같이 온 연구원이 제대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웠답니다. 영국에서는 배송이 최소한 3, 4일은 걸리고 보통 일주일은 걸리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다음 날 도착한다는 우유와 빵 몇 종류와 이틀 내 도착 예정이라는 전기 면도기를 구매했고 이를 통해 한국 물류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니 한국인 제자는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대 반 비웃음 반으로
배송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선 다음날 도착한다는 우유와 빵이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냉장 상태를 유지한 포장도 완벽했고 신선도 역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저는 처음으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어쩌다 한 번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저의 충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일 내 도착 예정이었던 전기 면도기까지 하루 만에 도착해 있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점점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다른 상품을 하나 더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밤 11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사려고 보니 이번에는 새벽 배송이라는 옵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같이 온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오늘 밤에 주문한 상품이 몇 시간 뒤 새벽에 도착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결제를 완료하니 앱 화면에 내일 아침 7시 이전 도착이라는 황당한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같이 온 연구원이 날짜와 시간을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앱을 쳐다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서비스가 정말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런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조차 없더군요. 저의 경험이나 인식체계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확인은 해야 했기에 저는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죠. 드디어 알람이 울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문을 열어보았죠. 문 앞에는 제가 주문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담긴 작은 상자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상자의 포장은 깔끔하고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내용물은 방금 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신선했고 작은 아이스팩이 함께 들어있어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더군요. 저는 배송이 6시간에서 7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불과 6시간에서 7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배송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 도착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일하나? 아직 믿기 힘들었던 저는 앱에 접속해 배송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앱은 제가 주문한 물건의 경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주문 후 바로 물류센터에서 포장이 이루어졌고 새벽 시간대에 트럭을 이용해 지역 분류센터로 이동한 후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지역센터에서 제가 있는 숙소까지 배송되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더군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해주는 것도 놀랍고 고맙기까지 한데 이렇게 상세하게 배송 정보까지 올려주다니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나 세심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러다 휴대전화를 보니 제가 자는 동안 택배기사의 친절한 메시지까지 도착해 있었더군요. 고객님,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처럼 세심한 알림과 정확한 시간 관리는 저에게 정말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큰 충격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시간은커녕 며칠 날 도착할지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정확한 시간까지 분 단위로 알려준다는 게 너무나 낯설고도 놀라웠어요. 그날 아침 저는 멍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며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번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단계가 정확히 진행되고 이렇게 기록까지 정확하게 남아있어. 배송 시스템은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 결과가 눈앞에 놓인 상자로 증명되고 있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배송이 가능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하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던 저는 그 다음날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신선식품이 아닌 조립이 필요한 소형 조립식 가구와 의류를 몇 가지 주문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부품, 사이즈, 색상 등을 가지각색으로 복잡하게 주문을 해봤죠. 그렇게 주문 사항을 다 맞추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빨리 배송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문했을 때 거의 7-80%의 확률로 잘못된 물품이 배송되어 재배송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떠오른 아이디어였죠.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주문한 의류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에 전혀 착오도 없었어요. 이어서 오후에는 조립식 가구가 배송되었고 상자를 열고 확인해보니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도 철저히 되어 있었고 부품도 틀리거나 부족한 게 전혀 없더군요.
오히려 나사 같은 건 여분으로 두세 개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일도 영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하다가 나사가 하나 망가지거나 하면 같은 규격의 나사를 사기 위해서 또 철물점에 갔다 왔다 한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런 배려도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배송 이상의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 그리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가 이 시스템의 뼈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잘 됐을지 몰라도 과연 이런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의문은 곧 다음 테스트를 계획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품목과 새로운 조건을 설정하며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마주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고 철저히 설계된 결과라는 것을요. 이 모든 과정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물품 중에 하나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쇼핑몰 측에 문의를 해보니 초보 택배 기사가 실수로 다른 건물에 같은 호수로 배달을 한 거였어요.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한국에서 달리 전화가 올 이유가 없었던 저는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걸 확인한 저는 옆에 있던 연구원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었죠. 통화를 마친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잘못 배송된 집에 사는 청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주소를 보니 이 근처라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기꺼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 준다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은 물건을 다시 물류센터로 보내고 재배송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을 겁니다. 또한 내가 시키지 않은 물건이 내 집 앞에 배송되어 왔다? 옳았구나 하고는 물건을 챙기고 난 받은 적 없다며 잡아떼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것이 장담컨대 90% 이상일 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심지어 물건을 잘못 배송받은 학생은 오히려 저를 배려하며 물건을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학생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고 온몸에 소름까지 돋으며 놀라움에 몸이 비틀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택배를 건넸고 그의 태도와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별일 아니에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하며 머쓱하게 웃는 그 청년을 보며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청년을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작은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호 신뢰와 배려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다 이 청년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건 정말 대단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고 자란 영국 사회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일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상황이 예상 밖으로 돌아가니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나름 지식인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저였지만 도저히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능한지 도저히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답니다. 무슨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판매자들이나 제조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연구하고 있던 각 나라별 물류 네트워크 전체와 비교해봐도 도저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시스템은 독특하고 이질적인 면을 보였어요. 결국 저는 저희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의 대학을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직접 시스템을 보여줄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최근에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북미 시장 및 유럽 시장과 협력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었기에 저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뒤 저는 택배 회사의 물류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커다란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이미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건물은 단순히 창고라는 말로는 부족한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와 복잡함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벨트 위에는 수천 개의 상품들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품들은 결코 뒤엉키거나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확히 짜인 퍼즐처럼 서로의 자리를 찾아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품 하나하나에는 고유의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코드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물건이 가야 할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디지털 나침반 같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각 배송 경로와 물류 흐름이 시각화되어 나타나 있었어요. 화면에는 화살표와 숫자, 센터 관계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벨트 위의 상품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저장하거나 옮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분석되고 실행되는 곳입니다. 각각의 QR코드는 물건의 크기, 무게, 목적지를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죠. 그는 이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자동 분류되는 상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모든 작업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이런 효율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주문을 클릭한 순간부터 이 시스템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시선을 돌리자 작업자 몇 명이 조용히 움직이며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밀했고 어떤 혼란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물류센터가 단순히 자동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나요? 라고 묻자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숙련된 경험과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운영될 수 없어요.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곳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센터는 기계와 인간이 서로 보완하며 만들어낸 조화로운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를 넘어선 신뢰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연구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이와 비교해 영국과 유럽의 물류 시스템은 훨씬 더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는 나름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나름 최선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저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 영국이나 유럽의 물류 시스템은 한국에 비하면 비효율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은 낙후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영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정확한 배송 시간이 전혀 표시되지 않고 배송이 며칠씩 지연되는 일은 매우 흔하거든요. 특히 소형 사업자나 지역 배송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적 결함으로 인해 물건이 잘못 배송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또 고객이 불편을 겪더라도 시스템이 이를 보완해주는 경우는 드물었고 모든 책임을 결국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특히 물류 창고는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에 지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가 발현되는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된다는 원칙은 경제 주체 상호 간의 철저한 배려와 신뢰를 중심에 두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본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물류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저의 지난 며칠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물류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철학과 문화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깊은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나 사고방식이 뿌리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런 훌륭한 시스템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직후부터 즉시 이루어지는 실시간 소통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고객님, 곧 도착 예정입니다로 시작해서 고객님, 물건이 잘 도착했습니다로 이어지는 짧은 문구는 단순히 시스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또 택배가 잘못된 주소로 배송되었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대학생의 태도는 단순한 친절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단지 시간을 내서 물건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호 배려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를 받으면서 저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단순히 물건을 받는다는 느낌을 넘어서 이 사회가 약속과 신뢰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건 그저 신속성, 정확성,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닌 중요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물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결합된 독특한 결과물이라는 학문적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후 제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던 제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구나.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단순히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신뢰와 배려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그의 소중한 생활과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니 오랜만에 살짝 눈물이 고이기도 하더군요. 장담컨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없습니다. 장담컨대 나중에라도 한국이 가진 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효율성과 기술적 측면이 맞아떨어져 최적의 동선을 구축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지금의 한국 물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전 세계 204개 국가 중 이걸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오직 하나의 국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시간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이고 이런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하는 국가입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집약한 표현을 담아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영감을 준 한국과 한국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204개 국가들 중 한국만이 유일하고 한국만이 실현 가능하다는 이 말에 큰 공감이 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